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 학교폭력 인성교육 5주차 9월 28일 강의죠. 마지막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주 교재는 이제 이번 주에만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마치려고 하고요. 마지막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장이 이제 9장 다문화 교실에서의 반평경 교육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희망 주제 선정해 주시기 전에 이론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면 꼭 강의를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했었던 게 8장 다문화 교실 인성교육과 지금 9장 반평경 교육 관련한 내용인데, 마침 8장에 대해서는 이제 세미나 발표 신청해 주신 선생님이 계셔서 발표와 토론으로 대체하면 될 것 같고요. 9장을 그래서 제가 꼭 다루어 보고자 했는데요. 제가 이제 어떨 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 과목은 도덕인데요. 저희 학교 규모가 작아서 1학년, 2학년 이렇게 다 수업을 들어가고 있고요. 도덕은 3학년은 그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교과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1, 2학년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2학년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영역, 거기서 이제 마지막 단원이 북한과 통일에 대한 단원이죠. 지금 이제 2학기 들어와서 그 내용을 학생들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 한참 할 때 북한 이탈 주민들의 좀 어려운 삶에 대해 다루는 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이제 오프라인 수업으로 넘어와서 학습자들에게 온라인 수업에서 그때 다루었던 건데, 북한에서 좀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도망쳐 나와서 한국으로 어렵게 오신 분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북한 이탈 주민, 보통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많이 표현하죠. 세 글자로 탈북민 이 정도까지 이야기해도 맞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도 하죠. 저는 그렇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충격적인 답변을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빨갱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은 어른들 중에서도 이런 과격한 단어 쓰는 사람은 거의 없죠. 왜 그 학생이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요? 옆에서 낄낄거리면서 웃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부모님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어른이 그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친구도 그 단어를 썼을 겁니다. 근데 실제 학교 현장에 보면 북한 이탈 주민 학생들이 있거든요. 저도 담임 몇 번 했었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게 뭔가 다르고 잘못된 것처럼 접했었기 때문에 편견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단어를 전혀 거리낌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국민학교 세대이기 때문에 학교에 이승복 어린이 동상 이런 게 있기도 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환경이 있기도 했었죠. 좀 물리쳐야 될 적과 같이 그렇게 묘사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에서든지 이런 편견을 조금씩 덜어내고 우리가 실제 가르치고 있는 학습자들이 바람직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실에서의 반편견 교육이라고 하는 이 장은 반드시 다루어야 될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건 선생님들께서 실제 학교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하게 되죠.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완벽한 이런 방법론이라든지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긴 했지만 이 반편견 교육에 있어서도 간단한 이론적 배경 이 정도밖에 소개해 드리는 그 정도에서 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편견의 이해 310페이지, 편견의 의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편견이라고 하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견해, 올바른 견해라든지 태도를 가지는 것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선생님들 이제 윤리 인성교육 전공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서양 윤리라든지 철학의 전통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중세가 끝나고 서양 이제 근대 경험론과 합리론 두 계열로 크게 나누어지잖아요. 근대 경험론 하면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인물이 베이컨입니다. 베이컨이 경험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 찾아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올바른 지식 찾고 만들어 나가는 것에 장애가 되는 나쁜 것들을 우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상. 이것이 편견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도덕윤리과의 내용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의 우상론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4대 우상론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종족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기서 종족이 어떤 종족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인간 종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인간 위주로 파악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오류나 편견들, 종족의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의인화의 오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내용이죠. 저 새가 구슬프게 울고 있구나. 가장 많이 예시 들어지는 내용이죠. 새는 그냥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짝짓기하는 구애 활동하기 위해서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는 그런 소리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인간 본인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입해서 자연 안에 있는 다른 대상들도 그런 것처럼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속담과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우상론입니다. 우물 안에서 보면 우물의 동그라미만큼만 하늘이 좁게 보이잖아요. 동굴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동굴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동굴 바깥의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 마치 전체인 양 생각해서 생기는 편견들, 선입견, 좁은 선입견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편견, 이게 동굴의 우상과 관련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시장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잖아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말이 오가기 때문이죠. 언어의 잘못된 사용에서 생겨나는 편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시장의 우상이죠. 용, 인어, 도깨비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언어가 있으니 대상물도 1대1로 대응해서 실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편견이나 판단들, 우리가 올바른 행동하고 지식 가질 수 있는데 치명적인 오류로 작동할 수 있겠죠. 이게 세 번째 시장의 우상이겠고요. 이제 네 번째가 극장의 우상이죠. 요즘은 멀티플렉스 극장 가면 뭐 관이 1관에서 10관까지 이렇게 있고 대부분 좌석 배열이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낮은 곳에 스크린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도 앞사람 머리에 방해되지 않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선으로 되어 있죠. 과거의 극장은 그렇지가 않았었죠. 과거에는 영화를 본다기보다는 그 위에서 이제 공연 이런 게 펼쳐지는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앞사람 머리, 관객이 오히려 관객석이 수평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머리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무대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위로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리지 않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높은 곳에 있는 무대를 보면서 그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연이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높은 곳에 있다. 권위자의 말. 이것은 무조건 올바르고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따르고 추종하다 보면 생기는 편견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이제 석사 대학원 과정도 하셨으니까 학문적인 글쓰기 시도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학문적인 글쓰기라고 하면 주장을 펼치면서 근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주장을 정당화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학문적인 대가들의 글을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도 무조건 가지고 오시기보다는 선생님들께서도 대학원 과정에 발을 담그셨기 때문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 이런 것처럼 과연 이 학문적 대가라고 하는 사람 논의를 펼쳐나가는데 결함이라든지 중간에 오류, 그냥 뛰어넘는 부분, 이런 것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확실하게 오류가 없다는 게 검증되었을 때 인용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학문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냥 막 가져오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문적 대가도 오류를 범할 수는 있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네 가지 우상, 거기서 비롯될 수 있는 것처럼 편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라든지 태도, 신념을 가지는데 큰 장애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의미 부분도 한번 310페이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견이라는 말은 before와 judgment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합쳐진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선입견을 가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내린 의견이나 판단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편견이란 특정 사람이 속한 집단에 대한 태도와 믿음으로부터 일반화될 수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 판단 또는 느낌으로도 말해질 수 있고요. 편견과 자주 혼용되고 있는 용어로 바이어스, 편향이라고 잘 번역하는 거죠. 치우쳐 있는 거. 우리가 직관적인 판단 내리면 그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우리가 보통 바이어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 스티그마티제이션, 낙인화,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건 대부분 긍정적인 뜻보다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편견과 관련될 수 있는 단어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프레주디스와 바이어스는 한 개인이 집단 구성원에 의해 다르게 대우받을 때 발생하므로 차별을 드러내며,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곧바로 차별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어떤 권력의 상황에서 한 개인이 사회적으로 구분되고 고정관념화되며 차별화되는 전반적인 과정, 사회적 낙인찍기의 요소가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티그마티제이션과 연결된다고 지금 논의 전개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편견의 발생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반편견 교육이 중요한 거니까 쭉 넘어와서 314페이지에 반편견과 반편견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편견이라는 말은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등의 이의를 제기하는 능동적인 용어입니다. 안티바이어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지금 편견을 프레주디스보다는 앞서 제가 편향이라고도 말씀드렸던 바이어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반편견 교육은 그 유명한 프레일입니다. 자유의 실천이라는 개념에 토대를 둔 것으로, 이 개념은 사람들이 현실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다루고 자신들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수단을 의미한다. 앞서서 이제 그 다문화 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단순한 교육 차원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교육학자 중에 이제 프레이리가 있기도 하니까 연결시켜서 반편견 교육에서 우리가 인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중요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인물로 이제 더만 스파크스 나오고 있거든요. 더만 스파크스 등에 의하면 반편견 교육이란 성, 인종, 장애, 사회 경제적 배경, 종교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양성과 관련되고 부당한 불평등과 관련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좋은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편견 교육의 목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습자가 자신감 있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양성과의 공감적이고 정의로운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문화 교육에서 중요시되는 것이니까요. 부정의에 맞서 자신과 타인을 지지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기능을 함양하는 것이다. 두 줄 정도 내려와서요. 한마디로 반편견 교육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직면하거나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에 따라 편협하게 인식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편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반편견 교육의 원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리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첫째부터 8제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 원리 자체가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실천해야 하는가와 직접적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요. 둘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 부분은 뛰어넘었기 때문에. 반편견 교육에서 하는 활동들은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구체적인 문화적 배경에 근거하여 구안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주의가 집중되고 교육활동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이루기 위해선 학습자들의 실생활과 유의미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반편견 교육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에서 중요시되는 부분이죠. 셋째, 반편견 교육의 활동과 활용하는 자료들은 학생들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 능력에 부합하고 이러한 발달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교사의 역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편견 교육을 하는 교사는 학생들이 한 수준 높은 단계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탐구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학습 경험을 계획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 떠오르는 도덕 심리학자, 도덕성 발달 주장했던 심리학자 콜버그가 떠오르는 대목이죠. 콜버그가 3수준 6단계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주장하면서 일단 측정하는 도구는 인터뷰죠.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학습자가 처해 있는 도덕성 발달 단계를 측정한 이후에 측정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 활용하기 위해선 머물러 있는 그 단계를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높은 차원의 도덕성 발달 단계로 이끌고 유도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때 한 단계 높은 도덕적 추론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노출시키는 것이죠. 플러스 1 전략, 다른 말로는 블레트 효과라고도 하는 것이죠. 콜버그 이제 박사과정 지도 제자 중에 블레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효과, 교육적인 효과를 찾아내고 검증했다고 해서 블레트 효과라고도 하는 것이죠. 반편견 교육에 있어서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학생들을 조금 더 높은 차원, 사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경험에 노출시킴으로써 편견에서 벗어나서 포용이라든지 조화로운 사고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교사가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4번째입니다. 반편견 교육의 계획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주도적인 활동이 되도록 하되, 이 두 가지 접근관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과 교사의 주도적인 활동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앞서서는
콜버적인 관점에서 한 차원 높은 사고를 노출시켜주자. 이게 교사의 역할이라면,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적인 대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우리가 보통 엘렌쿠스라고 표현하죠. 엘렌쿠스. 이 대화법 엘렌쿠스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 아버지의 직업과 어머니의 직업에 잘 비유하면서 설명하는 부분이죠. 1단계는 아버지의 직업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직업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나요? 감사합니다. 잘 대답해 주셨네요. 석공이었죠. 석공. 모난 돌 부분을 정으로 쳐서 깨내는 석공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걸 자각시켜주고 깨트려주는 게 대화법의 첫 번째입니다. 반어법, 무지의 자각 단계죠. 잘못 알고 있었어. 편견에 사로잡혀서 잘못 바라보았어. 이걸 깨트려줘야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걸 직접적으로 너 잘못 알고 있네? 이렇게 말해줘서 반어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유도하는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모순에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노출시켜 준다는 거죠. 주장을 하다 보니까 내 주장에 무언가 문제점이 있구나. 이거를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교사의 발문 기법에서 첫 번째라는 것이죠. 이제 소크라테스적인 대화법의 두 번째 단계는 어머니 단계죠. 어머니는 산파셨잖아요. 산파의 역할은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억지로 꺼낸다기보다는 스스로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산파의 역할이죠. 학습자들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올바른 지식,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 또한 결국은 학습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측면, 올바른 생각, 이것과 연결시켜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대화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1단계는 반어법을 통해서 학습자가 내가 지나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산파수를 통해서 편견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태도, 올바른 방식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스스로 한번 깨닫도록 유도해보는 그런 교사의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섯째, 반편견 교육은 이제 318쪽 넘어왔습니다. 하나의 수업이나 하루의 활동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사실 인간의 인성과 관련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도덕성이나 인성 이런 영역에는 수면제 효과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한 번의 교육으로 바꿀 수도 없고 비교적 오래 1년, 2년 이렇게 교육했다고 해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는지 측정하기 굉장히 어렵고 오랜 기간 지난 뒤에야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징후들이 발현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의 수업이나 하루의 활동으로 끝내기 어렵죠. 한 학기? 1년? 길게는 전체 이제 학교 안에서 큰 노력까지 다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째 넘어가서요. 반편견 교육을 할 때 교사는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사실 학생들은 좀 순진하고 굉장히 해맑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가르쳐주는 것에 있어서 여과 없이 그냥 쑥쑥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극장의 유상, 이것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교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시 내가 부당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진 않은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7번째, 반편견 교육은 여행자 교육과정,
비상적 교육적 접근이 갖는 결점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이건 다섯째, 하루나 단기간 활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것과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여덟째, 반평균 교육은 교직원 간, 그리고 교직원과 학부모 간의 강한 연대에 의존해야 된다. 학부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정책적 노력. 제가 지난번 다문화 교육과 윤리학 연결시키는 논의에서 심정윤리, 책임윤리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교육적 노력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라든지 정책적인 노력이 결합되어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반평균 교육 동안 당연히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정도 원리까지 살펴보시면 이번 주 논의는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 다문화 교육 교재는 세미나에서 주로 다루기로 한 관계로 이제 평화 교육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 거고요. 선생님들 교재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마련해서 파워포인트 내용 위주로 이렇게 강의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